산행 중에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며 아름답다라고 느낀다. 드높고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서 그것은 우아, 장엄하다, 숭고하다라고 느껴. 칸트는 이러한 미의 숭고의 판단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숭고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즐거움, 쾌를 준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라고 보았음. 숭고미를 느끼는 건 공통적이야. 나아가 둘의 개념을 통해서 숭고의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 감각적 판단으로 숭고미를 느끼는 거 아니야. 감각적 판단 X. 논리적 판단도 아니야. X. 즉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으로 미와 숭고를 느끼는 거 아니야.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 모두 객관과 연관된 것이라면 미와 숭고는 주체가 느끼는 감정, 주관과 관계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근데 나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너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저 산을 보면 둘 다 숭고하다라고, 장엄하다라고 느껴. 주관적이면 다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이 느끼지? 그게 궁금한 거야.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거라고 여겨.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을 남들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 이거 이미 모순된 문장인 거야. 주관된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낄 것이다. 이게 이미 모순된 거야, 문장은.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여기는 빨간색으로 체크해야 되겠네요. 칸트는 미와 숭고에 대한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을 발견하는 것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특수한 것에서부터 보편적, 누구나 같은 걸 느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래.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예요?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되는 것. 미와 숭고의 미와 숭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미와 숭고의 차이점. 그래서 색깔로 좀 구분할게요.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을 하는 반면 숭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이 된다. 예를 들어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은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감각적 형식.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 바라볼 땐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일부만 바라볼 때,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숭고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내려는 형식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칸트에 따르면 숭고의 경험이 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의 부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다. 숭고는 언제 느껴? 볼 수 없을 때가 아니라
감각으로 표상할 수 있는 형식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야. 요게 또 은근하게 시험과 관련된 문장. 얘는 따로 빨간색. 다음, 미와 숭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다. 미는 그것이 직접적인 즐거움을 준다면 숭고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대면했을 때, 큰 산을 봤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함. 아, 뭐야, 안 보여. 파악할 수가 없네.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 숭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뭐라고? 불쾌 밑에다가 지각 능력의 한계. 지각 능력의 한계에서 쾌, 숭고를 느끼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은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지만 그러면 불쾌, 지각 능력의 한계 옆에다가 대상에 대한 반발 이렇게 써놓으면 또 좋지.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한다. 숭고 옆에다가 이끌림 이렇게 또 써놓으면 되지.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마음의 운동, 감동이 발생한다 라고 보았다.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 마음의 운동, 감동이 발생한다 라고 보았다. 잘 체크하고 있죠. 노란색은 미고 민트색은 숭고야. 이거 이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오늘 당장. 셋째, 한 목적성이 미적 숭고와 미와 숭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했다. 일단 한 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반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내 생각은 이래. 맞아 떨어지면 적합성이 있어. 한 목적성. 내 생각은 이래. 내 판단은 이렇거든. 실제하고 달라.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반목적성. 미로 인한 쾌감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한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숭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어서 우리의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된다. 대상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된다.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다. 봐도 모르겠어. 이거야. 하지만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라고 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반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라고. 약간은 좀 모순된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현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야, 이거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를 보면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 한 구석에서는 그거를 그리고 있어. 이게 뭐야? 알 수가 없네. 우와, 숭고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난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그걸 그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실패하면서도 자꾸자꾸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어. 자꾸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해. 생각하고 상상해. 이성의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게 돼. 숭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에 전체에 대한 재현은 이성의 총체성의 요구 때문이다. 이성의 총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야, 알 수가 없네 라면서도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우리는 하고 있어. 제가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정확한 거야. 우와, 산 엄청 커. 안개에 가려져 있는데 삐죽삐죽 나온 거 보니까 이 산이 어마어마한데 내 눈으로 다 담을 수 없겠어. 아, 알 수 없겠네. 아, 완전 불쾌해. 그냥 불쾌한 거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이 산이 어떻게 생겼나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 뭐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숭고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성이 필요했었던 거야.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 체크.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거야. 숭고의 체험을 통한 감동이나 존경, 장엄함의 감정은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다 이성적이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일 수 있는 거지, 숭고의 감정이.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에서 찾을 수 있지만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숭고함의 근거는 표상 속에서 숭고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자연의 미는 한목적적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 반면에 숭고는 우리라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숭고는 광대한 자연의 표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을 떠나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의 체험이 우리를 형이상학적 이념의 세계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을까요? 이거 밑줄을 그으면은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진짜 색깔만 구분해 준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야? 미와 숭고를 구분하라 문제밖에 없어. 이 문제는 무조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됐을까? 밑에 문제 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옆에다가 쓸 데가 있나? 빈칸이? 지문 보면서 쓰는 게 좋겠지? 여기 요 옆에다가 어디가 있어? 미, 숭고 이렇게 해놓고 노란색으로 체크된 거, 민트색으로 체크된 거를 귀찮아도 한 번씩 쓰게 할 거예요. 이거는 오늘 검사할 거야. 오늘 당장. 그러니까 별거 없어.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쭉 쓰면 돼. 민트색으로 된 거 옆에다가 이렇게 쭉 쓰면 돼.
빠짐없이. 그대로 쓰지 말고 좀 줄여서 쓰면 돼. 줄여서 쓰면 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요 정도 멘트면은 끝나. 이렇게. 이거 2, 3, 4, 5 문단 내용 다 들어간 거야. 여기 요만큼이면. 그러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다. 일단은 뒤에 1, 2, 3, 4, 5, 6번 문제 푸시는데 딱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윗글에 대한 설명. 특정 철학자의 철학적 개념이 제시된 시대적 배경. 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대적 배경은 없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당 개념이 변화한 것도 없지. 칸트가 제기한 철학적 문제를 소개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철학적 방법론이 지닌 가능성과 함께 해결책은 아니야. 미와 숭고를 구별하는 게 무슨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고 칸트 이론의 한계를 평가한 것도 아니지. 칸트가 제시한 주관적 판단의 개념에 제시하고 오케이.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지닌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감정을 분류하는 건 아니야. 특정 철학자 칸트의 이론에 따라 자연에 대한 감정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래. 미와 숭고 열거하고 각각의 감정이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없어. 정답은 5번. 칸트의 견해에 따라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을 비교하고 미냐 숭고냐 각각의 차이를 통해 오케이 특정한 판단 숭고에 대한 판단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완전 맞는 얘기지. 이런 문제들 있죠. 내용 전개 방식에 해서 맞는 이야기는 체크해 놓고 외우는겨. 이거 외우는겨.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2번 보러 갈게요. 미와 숭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더듬으면 더듬는 겁니다. 미는 노란색이었고 숭고는 요거 하늘색이었으니까 미와 숭고는 모두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타자에게까지 보편화하는 판단이다. 그렇지. 내가 아름답다고 느껴, 내가 숭고하다고 느껴,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타자에게까지 보편화한다 라는 말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남도 느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미와 숭고는 모두 개념을 통한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지각과는 구분이 되는 그렇지. 미와 숭고는 주관적 판단이야. 맞아. 미는 직접적인 즐거움 맞죠. 숭고는 불쾌의 쾌라고 그랬거든. 간접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합니다. 맞는 얘기지. 미는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 숭고는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 경험한다. 틀린 얘기죠.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거는 맞아. 그렇다고 숭고가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거는 아니야. 얘는 찾아야 돼. 여기 있죠? 숭고는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2의 4번 이렇게 2의 4번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다. 다음 가 동그라미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칸트는 한 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는 한 목적적이고 숭고는 반 목적적이니까 라고요. 그래서 얘도 맞는 답 찾고 외워놓는 게 제일 정확하지. 정답은 4번. 미는 대상과의 판단력 사이에서 적합성을 드러내지만 숭고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통해 이성과 자연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표시해 봅시다. 뭐라고 표시할 거냐? 미는 적합성을 드러내고 숭고는 부적합성을 통해서 적합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옆에 6번의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뭐 어휘 문제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4번만 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칸트는 크다는 것, 크기를 구별한다. 크기는 다른 척도 없이 그 대상의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규정되지만 크기는 척도 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 하지만 크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저 사물의 크기가 1m다 라는 판단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 없이 규정되지만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은 그 사물이 크기가 작은 다른 사물을 전제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비교 대상을 요구하는 상대적인 판단으로 대상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물을 크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내가 크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도 크다고 생각하겠지. 칸트는 저 사물이 크다라는 판단에서 크다는 것을 다시 상대적으로 큰 것과 절대적인 큰 것으로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또 구별해야 되겠네.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거지만 절대적으로 큰 것은 판단 주체가 비교 대상을 자신의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거다. 저 산의 바위는 크구나. 뭐하고 비교해서 크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1번 크기나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판단되는 대상에선 숭고의 체험이 유발되기 어렵다. 그렇지. 왜? 숭고는 절대적인 것에서 오는 거니까. 숭고는 절대적인 것에서 오는 거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니은 상대적으로 큰 것과 절대적인 큰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성적 판단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반성적 판단에서 온 거야. 맞아. 니은과 달리 디귿 절대적으로 큰 것에서 느껴지는 감정 숭고. 숭고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거 아니야.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거 아니야. 왜냐면 숭고는 지금 이따가 찾을 건데 쓰긴 합시다. 대상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숭고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 숭고는 여기 있다. 빨간색으로 밑줄 긋죠. 숭고는 미와 달리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또 위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해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 이해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3번 틀립니다. 기역 니은과 달리 디귿 절대적으로 큰 것의 전체 형식은 절대적으로 큰 것은 재현해낼 수 없어.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 야, 진짜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또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는 이성 돌리면서 자꾸 생각하고는 있어. 판단의 주체가 디귿의 비교 대상을 자신의 밖에서 찾을 수 없어. 야, 저거는 뭐랑 비교할 수가 없어. 아, 자신에 대한 숭고함을 자각하게 돼. 그 대상에 대한 숭고함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숭고함까지 넘어갈 수 있어. 대상에 대한 숭고함을 넘어서 우리를 형이상학적 세계로 이끌 거야. 자신에 대한 숭고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숭고함을 자각할 거예요.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시험에 나올 지문이라고 봅니다. 일단 정치.